박지은이 림태주. 최소한의 삶이 최선의 삶이다. 나는 이 정언을 믿으며 쓴다. 거의 실패하지만 나만이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문장을 꿈꾼다. 한때 서정시를 썼으나 지금은 보통의 언어로 생활에 정박해 있다. 세상에 와서 가장 많은 신세를 지는 마음이라는 정체를 알고 싶었다. 관계의 물리학이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마음의 중력을 물리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다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는 언어의 명도가 마음의 채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둘의 관계를 보정하는 화학식을 찾으려고 온 마음을 다했었다. 지난 작품들 덕분에 지금이 있다.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쓴 그리움의 문장들, 동백꽃처럼 더운 사랑으로 쓴 그토록 붉은 사랑은 여전히 나를 흔들어 붉고 외롭게 한다. 언어의 연금술사들이 많지만 나도 그 직업에 종사한다는 자긍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 엄마가 불쑥 말했다. 아프게 하는 것보다 고프게 하는 게 더 나빠. 배추를 절이려고 배춧잎 속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 중이었다. 나는 엄마가 시켜서 마늘이랑 양파를 까고 있는데 찔끔찔끔 눈물이 나왔다. 김치를 담그다가 웬 맥락 없는 소린가 싶어 물었다. 엄마 배고파? 엄마가 배꼽을 잡고 양파꽃처럼 흐드러지게 웃었다. 나는 엄마가 웃는 걸 보면 기분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한참 웃더니 엄마가 말했다. 니는 어려서 말해줘도 몰라. 네가 고픈 걸 알겠냐? 나중에 커서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정말이었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팠다. 아픈 건 참겠는데 아프게 하는 일들은 지나가는데 고프게 하는 일들은 참기 어렵고 두고두고 힘들게 했다. 사랑에 고플 때가 그랬고 보고플 때가 그랬고 인정에 고플 때, 칭찬에 고플 때, 사람에 고플 때가 그랬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가 있었다. 나는 엄마의 말대로 고프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었다. 같이 살고 싶은 여자를 만났을 때 나 때문에 고프게 하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첫 아이와 만났을 때 비록 유산은 못 물려줘도 사랑이 고프게 하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의문이다. 엄마는 도대체 왜 배추에다 대고 나쁘다고 한 건지, 누가 들으라고 소금을 팍팍 뿌렸던 건지, 왜 눈물이 들어간 김치는 더 맛난 것인지. 때로는 낯간지러워도 좋다. 낯이 간지러울 때가 있다. 낯이 뜨거울 때가 있다. 둘 다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 낯 간지러움에는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있지만 낯 뜨거움에는 민망함과 창피함이 있다. 낯 간지러움은 오글거리고 닭살 돋을 때 쓰고, 낯 뜨거움은 눈 뜨고 못 볼 짓일 때 쓴다. 뻔히 앞에다 두고 상대를 칭찬하거나 맥락 없이 고백성 대사를 칠 때 하는 이는 뻔뻔해지고 듣는 이는 낯간지러워지고 제3자는 오글거린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분위기는 애매한 가운데 화기애애해진다. 사람마다 간지럼을 타는 급소가 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간지럼을 태우는 일이 잦다.
급소를 급습하면 쉽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들은 목덜미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자마자 흰 목련처럼 터진다. 간지럼을 참는 눈치 영단도 있다. 완전 얄밉다. 더 예리한 공격을 감행하는 수밖에. 그러다 웃음보가 터지면 숨 넘어갈 듯 자지러질 수도 있다. 간지럼이 그렇듯이 낯간지러운 말도 참으면 안 된다. 그 어색한 부끄러움이 사랑을 윤활하게 만든다. 대낮에 해도 되고 일평생 해도 되고 꽃다발 없이 해도 되고 밥을 먹으면서 해도 되고 술 먹지 않고 해도 되고 귓볼에 대고 해도 된다. 어설프고 무뚝뚝하게 해도 문제없다. 하고 나면 잠깐 화끈거리고 뜨거워질 뿐 생명에 지장이 없다. 사랑은 수시로 확인되어야 한다. 봄이 벚나무에 간지럼을 태워 꽃사태를 일으키듯이 낯간지럽고 화끈거리는 말들이 사랑의 온도를 올린다. 가장 정확한 마음은 당신이 하는 고백으로 확인된다. 마음으로 보는 사람. 명지 씨는 시각 장애인이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다. 내가 북촌의 어느 한옥 카페에서 북 콘서트를 할 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독자 낭독 시간이 있었는데 명지 씨의 남편 석중 씨가 책에 실린 내시 단풍을 낭독하게 되었다. 석중 씨도 시각 장애인이다. 나는 석중 씨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단풍을 그 붉은 빛을 어떻게 상상하며 낭독할지 몹시 궁금했다. 그가 단풍을 점자로 번역해서 낭독하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단풍색보다 그가 상상하는 붉은색이 훨씬 다채롭고 선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고정된 단풍색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는 그만이 상상해낸 단풍색을 떠올리며 시를 읽었을 테니까. 그렇게 명지 씨 부부와 인연을 맺었고 아주 가끔씩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어울려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명지 씨를 잘 아는 분이 내게 당부했다. 명지 씨랑 이야기할 때 명지 씨를 바라보며 말하라고. 명지 씨가 못 본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딴 데를 바라보며 말하면 명지 씨가 알아챌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명지 씨와 이야기할 때 평소보다 더 시선에 주의하며 말하고 귀 기울여 그녀의 말을 듣는다. 또 명지 씨가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주의를 받았다. 녀석이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영리한지 자꾸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안내견이 명지 씨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지지 말라는 당부였다. 어느 날 명지 씨가 내게 전화를 해왔다. 자신도 책을 쓰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다. 나는 부지런히 글을 써서 모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책이 되려면 주제를 좁힐 필요가 있으니 안내견과 함께 사는 일에 대해 써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며칠 뒤에 명지 씨가 끼적여든 메모라며 내게 글 하나를 보내왔다. 책을 낼 만한 글솜씨인지 봐달라는 뜻이었는데 글에는 살아감과 삶을 살아냄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증거들이 있었다. 늘 함께 걷는 안내견과 늦은 시간 귀가하는 길에 물이 막히고 낙엽으로 수북이 덮여 잘 보이지 않는 맨홀 뚜껑에 굽이 걸리는 것. 혼자 지내던 때에 한참 만에 놀러온 친구와 밥을 해먹으려다가
내가 먹던 쌀에 벌레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 정류장에서 나를 보고 지나치는 버스 2-3대를 잡지 못하고 심지어 지나간지도 모르고 부탁할 사람마저 없어 30-40분 먼저 나왔지만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약속에 늦어 변명해야 하는 것. 마트에 들어가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는 시간 같은 것. 자고 일어나 나가려고 씻으려는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단수공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 요리를 만든 다음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각도를 생각해서 여러 장 찍어 지인에게 문자로 보내 잘 나온 것 골라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것. 새 구두를 신고 나간 지 몇 분 만에 인도 턱을 발로 확인하다가 처음 신은 구두가 긁히는 것. 비장애인과 연애할 때 데코레이션이 예쁜 오므라이스를 예쁘게 떠먹지 못하고 비빔밥처럼 먹는다며 면박을 들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라도 헤어졌을 때 몰래 찾아가 멀리서 한 번이라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생선이 나오면 제대로 발라먹을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통째로 들고 먹으며 생선을 이렇게밖에 먹을 방법이 없다고 이해시킬 자신도 없어 차라리 먹기를 포기하는 것. 나는 그녀의 메일을 열어본 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볼 수 있는 데에도 보지 않았고 쓸 수 있는 데도 쓰지 않았고 마음이 있는 데에도 행동하지 않았다. 명지 씨의 글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명지 씨는 마음까지 보는 눈을 가졌는데 나는 보이는 것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혼잣말은 아프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작업실이 텔레비전에 공개됐다. 그가 재미난 걸 보여줬다. 오래된 엽서 묶음이었는데 팬들에게 받은 엽서가 아니었다. 발신인이 자신이었고 수신인도 자신이었다. 사적인 여행이든 방송 촬영 때문이든 해외에 나가면 짬을 내 자신에게 엽서를 써서 보낸다는 것이다. 일종의 느린 우체통 콘셉트인 셈. 한국에 돌아온 그가 뒤늦게 도착한 엽서를 받는 기분이 어땠을까?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다녀오고 나면 밀린 일들에 치여 여행지에 즐거웠던 기억들을 금세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는 엽서를 통해 지나온 곳의 자신과 다시 만나고 있었다. 매우 재미있고 근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혼잣말을 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과묵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한다. 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주인공 백승수 단장은 매우 냉철하고 도도하다. 잘 웃지도 않고 화도 거의 내지 않는다. 예의 바른데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차가운데 따뜻해 보이기도 한다.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아니면 누가 이런 역할을 소화할까 싶게 백승수는 그와 잘 어울린다. 무표정한 얼굴만 봐서는 백승수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습관이 한 가지 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그게 어떤 종류든 간에 인증사진을 찍는다. 찍고 나면 무표정하게 음식을 먹는다.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한참 나중에야 밝혀진다. 아들이 밥을 잘 챙겨 먹는지, 일하느라 식사를 거르지 않는지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보고하기 위한 용도였다. 나도 요즘 식당에 가면 백단장을 흉내내서 사진을 찍는다.
집에서 부추김치나 파김치를 담갔을 때도 머위나 취나물로 된장 무침을 하고 나서도 깨를 솔솔 뿌린 다음 사진을 찍는다. 어떤 때는 깜빡 잊고 몇 숟갈 떠먹다가 생각나서 찍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 먹고 나서 빈 밥그릇과 남은 반찬만 찍을 때도 있다. 사진이 꽤 많이 쌓였는데 나는 전송할 데가 없다. 그래, 잘 챙겨 먹고 있구나. 애미가 안심이 된다. 잘했구나 하고 말해줄 엄마가 내 곁에 없다. 그래서 나의 음식 사진들은 초점이 흐리고 시무룩하다. 동네에 육전소고기 국밥집이 생겨서 친구랑 찾아갔다. 먹다가 생각나서 친구에게 국밥 먹는 모습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명절이 지나고 전 나부랭이가 남으면 엄마는 묵은 김치를 넣어 전찌개를 끓여주시곤 했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어서 엄마 생각이 났다. 육전도 한 접시 시켜서 사진을 찍고 친구랑 나누어 먹었다. 다 먹고 나서 이번에는 나도 사진을 전송했다.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다. 오냐, 만나겄다. 참 잘했다. 얼마 전에야 모바일 메신저에 나에게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진을 나에게 보내놓고는 엄마의 말투로 내가 나에게 단문을 쓴다. 그 배우가 자신에게 엽서를 보낸 것처럼 나는 나에게 보고하고 나를 칭찬한다. 곁에 없는 사람에게 빙의하는 일처럼 뭉근하고 저리고 우묵하게 쓸쓸한 일은 없다. 외로운 짓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된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방식이 결국 혼잣말을 하는 것이지만 아직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나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여긴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는다. 오늘 점심은 바빠서 라면을 먹었는데 엄마한테 걱정 들을까봐 일부러 사진을 찍지 않았다. 대신 며칠 전 손님이 와서 근사한 데 가서 먹었던 피자랑 파스타 사진을 보냈다. 엄마가 귀신같이 알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들,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라면 같은 건 묵지 말고. 주저하는 마음. 4월은 정찰병처럼 온다. 봄은 지축을 울리며 저돌적인 생명력을 장착하고 진군하지만 4월은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고 예민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할 게 4월 날씨라고 생각한다. 이제 겨울이 물러갔겠지 싶어 화분을 꺼내 놓았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몇 번인지 모른다. 겨울의 시기와 투기가 등등한 4월이다.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나무들이 있다. 4월이 와서 그 나무를 연두빛으로 흔들기 전까지는 나무가 정말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흔들어도 싹이 트지 않을 때 나는 그 옆에서 계속 머뭇거린다. 행여 늦되는 나무는 아닐까? 아직 살아있는데 못 모르고 뽑아서 정말로 죽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은 자주 망설인다. 그것 앞에서는 마음도 행동도 쉽게 결정하지 못해 머뭇거리곤 한다. 이런 유보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무언가를 아끼는 사람에게 이 머뭇거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녀는 오랫동안 식물을 기르고 정원을 꾸미는 일을 해왔다.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한낮의 기온이 15도 언저리까지 오른 4월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둔 매화나무가 동사에 뽑아냈는데 빈자리가 허전해 그 자리에 심을 만한 나무를 궁리 중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향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면 얼마나 황홀할까 상상하며 만리향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마땅치 않다고 답장이 왔다.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이 가능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는 만리향이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월동도 가능하고 향기도 좋은 적당한 꽃나무를 골라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댕강나무를 추천했다. 처음 듣는 나무라고 했더니 인동과라 향기도 만리향 못지않고 꽃도 오래가는 데다가 꽃이 진 뒤에도 예쁠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나무를 빨리 구해서 보내달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머뭇거렸다. 좀 더 기다리면 안 될까? 내 머릿속에는 온통 댕강나무 생각뿐인데 빨리 녀석을 마당에 심어 향기를 맡고 싶은데 그녀는 과속하는 내 마음을 막아 세웠다. 느닷없이 한파가 오잖아. 이제 봄이다 싶다가도 추위가 와서 냉해를 입히잖아. 4월이 그래. 기다렸다가 한파 지나고 나면 심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나무가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 나무가 힘들면 내 마음도 힘들까봐 헤아려주는 마음. 이 주저함은 지그시 참아내는 마음이고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다. 누르고 기다리는 마음이지만 도망가거나 피하는 마음이 아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멈칫하는 4월이 있다. 행간이라고 한다. 바로 읽히지 않고 생각해 봐야 속뜻이 드러난 구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4월의 행간이 필요하다. 모든 관계가 직선 구간처럼 시원하게 거침없이 뚫려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돌아가야 하고 조금 참아줘야 하고 조금 기다려줘야 하는 커브 구간이 있다. 지리 시간에 배운 게 있다. 기름진 삼각주는 유속이 빠른 강 상류가 아니라 하류의 느린 커브 지대에 형성된다. 머뭇거리는 마음의 하류에 퇴적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나는 봄이라고 부른다. 햇볕을 모아두는 식물은 없다. 나무가 훌쩍 자라면 새들을 불러들인다. 나무가 깊어질수록 새들이 숨어 지내기 좋다. 새들은 하루 종일 대화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 같다. 쉴 틈 없이 모이 같은 말들을 쏟아낸다. 새들은 말의 깃털을 뽑아 둥지를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닐까. 새 둥지에 지저귀는 소리가 가득하다.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는 게 아니라 말들이 알을 깨고 쏟아져 나오는 거라는 상상이 들 정도다. 새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말은 저토록 많이 모아두면서 먹이를 모아두지는 않는다는 것. 곤충이나 나무 열매가 항상 풍족하지 않을 텐데 사람처럼 비축해두는 일이 없다. 새는 트렁크가 없다. 그래서 새는 언제든 가볍게 날 수 있고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햇볕을 열심히 모은다고 해가 되지 않듯이 시간을 열심히 모은다고 오늘이 되지는 않는다. 햇볕을 모아두는 식물은 없다. 나는 사력을 다해 사는 나무를 본 적이 없다. 생명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농경족의 습성으로
여름 햇볕을 모아서 겨울에 쓰려고 시도했다. 살을 까맣게 태웠지만 겨울에 체온이 데워지는 효과는 없었다. 이제 새들을 보고 똑똑해진 나는 온기가 있는 말들을 품어서 부화하는 데 주력한다. 햇살 좋은 날 데워진 공기를 마시고 보드라운 햇빛을 쬐다. 따로 목표는 없다. 슬픔을 슬픔으로 쓰기를. 내 글을 보고 누군가 그랬다. 당신 글을 보면 힘든 일을 겪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같다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치열한 삶의 현실을 문학적 A불비로 회피한 유미주의. 변혁의 의지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약한 자기연민. 내가 보기에도 나의 글에는 그런 혐의가 다분히 있다. 모든 삶에는 주름이 있다. 겹겹의 주름은 골마다 생의 전투를 치르면서 아로새긴 자신만의 내력을 품고 있다. 그 내력은 편천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고 읽히지 않았을 뿐 엄연한 실체의 역사로 압축돼 삶의 무늬로 새겨져 있다. 몇 줄의 시 같은 주름의 표현을 보고 그 삶을 단정할 일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삶에는 저마다 속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슬픔을 피한다. 적확하게 표현하면 슬픔이나 고통을 언어로 대체하기를 피한다. 나는 이미 발생한 슬픈 일은 기억 창고에 밀어 넣어둔다. 기억 장치는 간특하고 편리하다. 슬픈 일들은 기억 창고 안에서 곧 썩거나 부식된다. 가끔은 내 멋대로 편집하고 성형한다. 문제는 슬픔이 소멸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갇힌 슬픔은 수시로 기어나와 괴롭힌다. 그때 사람마다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 다르다. 나는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하지 않고 견딘다. 슬프다고 종이에 쓰지 않는다. 쓰는 순간 슬픔이 정체를 드러내고 불여될 난동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피한다.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뿐 슬픔이 다녀가지 않는 인간의 몸이란 없다. 한때 나는 슬픔을 비워내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택했다. 슬픔도 에너지라서 자꾸 쓰면 이내 바닥을 보일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슬픔은 오히려 글로 쓰면 더 생생해지고 낭자해져서 견디기 힘들어졌다. 독한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고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잠들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덜 독한 술을 느리게 마시고 길게 취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해서 빨리 처분하려는 슬픔보다 적당하게 취하고 적당하게 분해되는 슬픔을 택했다. 숙취를 감당하는 방식으로 슬픔이 지그시 감당되기를 바랐다. 상처도 괴로움도 없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다만 나는 내색하고 싶지 않았고 구태여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몸 안에 있으면 점점 옅어져 휘발할 것들이 흉터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두려웠다. 어쩔 수 없이 슬픔을 써야 할 때는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혼자 비빔밥을 먹었다고 썼다. 묵묵히 밥을 삼켰다고 썼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썼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썼다. 나의 방식은 옳지 않다. 당신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반어법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아플 때 아프다고 썼으면 좋겠다. 지금 어떠냐고 물으면 내면을 그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이 슬픔을 견디는 가장 사람다운 방식이다. 슬픔 때문에 아픈데 감정을 감춰야 한다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는 상처란 없더라. 그러니 나는 그런 나로 인해 또 얼마나 덧나고 골맞겠는가. 당신의 슬픔은 가만히 있지 않고 환한 대낮에 터뜨린 농담 같기를 바란다. 검은색 말고 흰색의 울음 같은 것으로. 아쉽지만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좋은 책으로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